2018년 1월 효고현 산다시의 한 주택에서 42세 남성이 세장에 갇힌 채 발견된다. 이날 남성의 아버지를 만난 산다시 복지부 관계자는 그와 함께 집 앞 정원에 위치한 조립식 창고로 향하였는데, 놀랍게도 창고 안에는 높이 1m, 넓이 90cm의 세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장남 A씨가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발견 당시 A씨는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진 상태로 눈은 시력을 거의 잃어 실명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구타나 외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곧장 복지부 직원에 의해 복지시설로 이송된다. 그리고 이 사실이 효고현 경찰서에 알려지게 되면서 A씨의 아버지는 긴급 체포되는데,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진술이 쏟아져 나온다. 행복한 꿈을 갖고 결혼한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해에 장남 A씨를 갖게 되면서 오사카에 신혼집을 꾸리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에게 심한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이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A씨가 2살이 되던 무렵으로 A씨는 언어장애가 있어 말을 하지 못했고 보통의 아이들과 달리 굉장히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난폭하게 뛰어다니며 날뛰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A씨가 날뛰지 못하도록 별도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 종종 그 안에 머물도록 하였는데, 그러던 1991년 효고현에 산다시로 이사한 가족들은 A씨를 다른 공간에 분리시킨 뒤 본격적으로 따로 생활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혼자 방을 사용하게 하는 정도로 공간을 나누었지만 A씨가 계속해서 방 안에서 뛰고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주변 이웃들의 민원이 잇따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게 된다. 사실 A씨의 아버지는 산다시로 이사를 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시 복지부를 통해 아들의 상황에 대해 면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복지부 직원들이 면담을 한 뒤 아들이 갇혀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하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기록된 문서에는 장남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로 A씨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그렇게 약 25년 동안 계속해서 세장에 갇혀 살게 된 것이었는데, 또한 그의 부모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2일에 한 번씩 식사를 제공하였고 세장 안에 깔려있던 매트 위에는 마치 짐승우리처럼 배변이 가득했다고 한다. A씨의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어 밤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러던 2018년 1월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던 부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더 이상 혼자서 아내와 장남을 돌볼 여유가 없어지자 그는 복지부에 다시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A씨의 감금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었다. 면담이 있은 지 얼마 후 그의 아내는 투병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한 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A씨의 아버지는 아내와 공모해 장남을 감금한 이유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끝으로 A씨의 아버지는 복지시설에 입소한 장남에 대해 아들이 복지시설에 들어갔다고 해도 결국에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아들을 돌보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2009년 6월 12일 오전 6시경 일본 시가현 북동부 마이바라시에 위치한 배수조 안에서 의문의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된다. 확인 결과 여성은 사건 접수 2일 전인 6월 10일에 실종 신고가 있었던 여성으로, 당시 저녁 8시경 회사를 빠져나온 그녀는 입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목격된 것을 끝으로 실종되었었다. 조사 결과 당시 배수조 내에 갇혀 배설물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머리에는 누군가가 둔기로 가격한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수한다. 여성이 발견된 곳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물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침전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기 위해 매설된 배수조로 그녀는 오전 일찍 작업을 하던 작업자에 의해 발견된 것이었는데, 발견 당시 여성은 회사에서 착용하고 있던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아직 생명이 다하지 않은 상태로 버려진 뒤 무의식 중에 배수조 안에 슬러지를 흡입해 질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은 한 대기업 하청회사에서 액정을 검사하는 일을 맡고 있던 28세의 노리코 씨로 사망 추정 시각은 전날 밤인 11일 저녁 8시경으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즉시 회사와 개인 핸드폰을 분석하며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노리코가 맡고 있던 업무를 총괄하던 상사 모리타 씨가 용의선상에 오른다. 당시 40세였던 모리타는 결혼을 해 2명의 아이가 있었지만 노리코와 불륜 관계에 있었고 이 사실은 이미 직장 내에도 알려져 있었는데, 평소 모리타는 상냥하고 올바른 이미지의 가장으로 가족들과 이웃에게 평판이 좋았지만 직장 내에서는 180도 다른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업무적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지만
직장 내 부하 직원들에게는 자주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평소 노리코와 친했던 한 직장 동료를 통해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그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 노리코는 상사 모리타와의 불륜 관계를 언급하며 자신이 잦은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말해왔었고, 이 때문에 언젠가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걱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현장 조사와 함께 모리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시작하였고, 동시에 현장에서 발견된 노리코의 핸드폰에서 사건 당일로 추정되는 6월 10일에 두 사람이 만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한다. 또한 모리타는 노리코가 발견된 다음 날인 6월 13일에 룸미러를 수리하기 위해 카센터에 방문한 것이 확인되었고, 결정적으로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을 분석한 결과 노리코의 DNA와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이를 두고 모리타는 약 한 달 전에 노리코가 자신의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발에 약간의 부상을 입어 피를 흘렸었다며 아마도 그때의 흔적이 남은 것 같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하지만 노리코가 발견된 배수조 근처 바닥에 상당량의 혈액이 물에 희석된 채 고여있던 것과 노리코의 몸 곳곳에 남아있던 방어창을 확인한 경찰은 여러 정황상 모리타가 이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뻔뻔하게도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양 대답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때 현장에 있던 한 기자가 우연히 모리타의 손가락에 감겨있던 밴드를 발견해 경찰에 내용을 전달하였고, 이에 조사를 마친 경찰은 모리타가 노리코를 공격했을 때 혹은 배수조의 뚜껑을 닫을 때 손을 쥐어 밴드를 붙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노리코의 핸드폰에는 사건 발생 2일 전인 6월 10일 저녁 8시 이후로 아무런 사용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 이후로 모리타는 노리코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소 매일같이 연락을 하던 모리타가 사건 발생 추정 시점 이후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여러 정황과 모든 물적 증거가 모리타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결국 그는 6월 19일에 긴급 체포되었지만 계속해서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그는 주로 사건 당일 지역 인근에서 의심스러운 차량을 보았다던가 자신의 차에 남은 노리코의 혈흔이 과거의 것이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진술을 하였지만 사건과 전혀 관련성이 없고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무시되었는데, 그러던 중 경찰은 어쩌면 범행 동기에 가장 밀접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배수조에서 발견된 노리코의 핸드폰에는 사건 발생 이전에 모리타와 주고받은 메일이 남아 있었는데, 그 내용은 두 사람이 서로의 바람을 의심하는 내용으로, 특히 사건 당일인 6월 10일 모리타가 발송한 글에는 감정이 격앙되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모리타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그는 자신의 지인에게 노리코와 자신이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적어 메시지로 남겼고, 노리코와 주고받은 메일을 모두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더욱이 재판에서는 사건 당일 배수조 인근을 지나던 한 트럭 운전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모리타의 차량과 거의 똑같은 차량을 해당 지점에서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등 모리타가 범인임이 유력해졌음에도 그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늘어놓았다.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면 모리타의 차량 운전석에도 이것이 묻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가 정말로 결백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증인으로 출석한 트럭 운전사가 현장을 목격할 당시의 조건을 재현해 밤 10시경에 시속 60km로 주행하며 검증해 본 결과 시야가 굉장히 나빠 배수조 주변에 큰 간판조차 잘 보이지 않는 등 몇몇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며 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리타는 집요하게 재판을 이어가며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결국 2013년 2월 상고 끝에 징역 17년이 유지되었다. 형이 확정된 후에도 그는 노리코의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명확한 살해 동기를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사건은 불분명한 동기로 인한 사건으로 기록된 채 마무리되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